여보, 어머니 건물명에 말이야. 정신 온전하실 때 빨리 손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죽는다는 건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70평생을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낡은 조룻배 한 척 젓듯 그렇게 아득바득 살아왔건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여생이 6개월 남았다는 의사의 건조한 선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무너뜨린 건 암세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몸을 빌려 태어나고 제 젖을 먹고 자란 내 자식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의사의 선고가 떨어진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기력이 다해 병실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든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늙은 어미의 귀는 무서우리만큼 밝았습니다. 병실 문 너머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들 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욕망은 너무나 선명하게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여보, 엄마 건물명에 말이야. 정신 온전하실 때 빨리 손 써야 하는 거 아냐?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 내 아들 진우. 녀석이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이 모자라 제가 가사도우미 일을 2탕, 3탕 뛰며 부르튼 발로 밤을 지새웠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일찍 보내고 홀로 상가 건물 하나 일궈내기까지 저는 10원짜리 하나 제 입에 먼저 넣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 자식들 기 안 죽이겠다고 남들 다 가는 학원 보내고 번듯한 아파트 해주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작 6개월 남았다는 어미의 생명줄 앞에서 저 아이는 내 등기권리증의 안부를 먼저 묻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 현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과일을 깎는 건지 사각사각 칼날이 쟁반을 긁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형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까 보니까 형님도 엄마 가방 뒤지는 눈치던데.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내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엔 슬픔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이제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산 목록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제 손으로 키워준 손주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이 닳도록 아이들을 업어 키우고 며느리 직장 생활 편하라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던 제 손마디가 문득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대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려 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 눈물을 보이면 저들이 제가 깨어있다는 것을 눈치챌 것이고 그러면 또 얼마나 가식적인 위로의 말을 늘어놓을지 상상만 해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딸 지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지민이는 들어오자마자 오빠와 며느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오빠, 벌써 엄마 명에 옮기려고 작업치는 거야? 이번 건물만큼은 똑같이 나눠야 해. 지민이의 목소리는 병실 천장을 찢어발길 듯 날카로웠습니다. 평생 오빠만 편애했다며 저를 원망하던 딸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끝조차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구나. 내가 내 살을 깎아 너희를 먹이느라 정작 너희 영혼의 사랑을 채워넣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구나. 병실 안은 이제 시장통보다 더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산 배분의 지분을 놓고 싸우는 남매의 목소리, 그 사이를 교묘하게 중재하며 제 실속을 챙기려는 며느리의 뱀 같은 현울림. 그 모든 소음이 저를 고립된 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더듬어 침대 머리맡에 둔 낡은 가방을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자주색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 인생의 무덤이자 제가 세상에 내뱉지 못한 단어들의 감옥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그저 힘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곧 쓰러져갈 상가 건물의 열쇠만 넘겨주면 그만인 빈 껍데기라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 일기장을 품에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쉽게 가지 않겠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돈이 너희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나의 마지막 자유를 여는 열쇠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마. 저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눈을 뜬 것도 모른 채 여전히 침대 발치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을 듯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엄마라는 이름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진우야, 지민아. 제 갈라진 목소리에 병실 안의 소란이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아이들처럼 딱딱하게 굳은 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나, 물 좀 다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자식들은 일제히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과한 호들갑을 떨었고 딸은 금세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입술에 닿는 이 물이 사랑이 아니라 그저 제 인감 도장을 얻어내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품은 일기장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미의 마지막 복수이자 70평생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기로 한 첫 번째 계획이 자식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 일기장 뒷장에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이미 공증까지 맞춰둔 서류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 종이 한 장이 가져올 파문을 상상하니 제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냐, 너희가 원하는 그 건물, 내가 어떻게 쓰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날 거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끈적했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척했지만 아이들의 눈은 수시로 제 방 안쪽, 정확히는 제 가방이 놓인 자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었지만 오히려 더 태연하게 굴었습니다. 사자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숨을 죽이듯 저 또한 그들의 탐욕이 완전히 발가벗겨질 순간을 기다리며 낡은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사달은 제가 화장실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현주였습니다. 평소 제 방 청소라면 질색을 하던 아이가 그날따라 유난히 어머니 방 먼지가 건강에 해롭다며 호들갑을 떨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문 밖으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것은 단순히 이불을 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분신과도 같은 가방의 지퍼가 열리는 서늘한 금소금이었지요.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주는 제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자주색 일기장을 기어이 찾아내어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경악과 분노로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에이,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봐. 여보, 박진우, 빨리 들어와 봐. 현주의 날카로운 비명에 거실에 있던 아들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일기장을 아들의 코앞에 들이대며 씩씩거렸습니다. 이것 좀 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모셨는데. 여기 적힌 것 좀 보라고. 당신 도박해서 돈 날린 거, 내가 어머니 냄새난다고 했다는 거. 세상에 이걸 다 적어놓고 우리를 요양원에 보낼 악마들처럼 써놨어. 뒤로는 변호사 만나서 상가 건물 기부할 생각이나 하고. 아들 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녀석은 제가 잠든 줄로만 알고 일기장을 거칠게 뺏어들더니 한 장 한 장 찢어 밝힐 듯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제가 지난 세월 삼켰던 눈물과 그들이 제 등 뒤에서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들이 날짜별로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노인네의 망상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증거물이었지요. 엄마, 이게 다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죽하면 요양원 얘기를 했겠어요?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어떻게 자식들 등에 칼을 꽂으려고 건물을 기부한 애만의 소리를 적어두냐고요. 아들의 고함이 안방 벽을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장실 문을 열고 걸어 나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제 몸 위로 자식들의 살기 어린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한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내 손때 묻은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게 내 일기장이든 내 건물이든 말이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암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수발 들고 병원비 냈더니 뒤에서는 이런 음흉한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이제 더는 못 참아요. 여보, 당장 짐 싸요. 어머니 뜻이 정그러시다면 우린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요. 며느리의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떠나면 당장 밥 한 끼 해결 못할 늙은 어미의 처지를 이용해 저를 굴복시키려는 속셈이었지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건물 저한테 넘긴다고 약속하셔야 이 집 조용해집니다. 안 그러면 저 정말 지민이한테 다 말하고 인연 끊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습니다. 저들이 진정 내 자식인가? 내가 밤잠 설쳐가며 키운 그 아이들이 맞나? 그들의 눈에는 슬픔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빼앗기지 않으려는 탐욕과 배신감에 젖은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방 한가운데 서서 찢겨나간 일기장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너희의 진짜 얼굴을 보는구나. 가면을 벗어줘서 고맙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침대 밑에서 조용히 숨겨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년 전 저와 함께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았던 고향 친구 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경악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는 정이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이야, 나다. 나 울진으로 좀 내려가야겠다. 거기 내 자리 하나만 마련해 줄 수 있겠니? 내재적 후킹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노망이 났다며 펄펄 뛰었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전화를 건 상대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이미 제 재산과 신변을 정리해줄 법적 조력자들과 연결된 통로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가장 위험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집안은 폐허와 같았습니다. 찢긴 일기장 조각들이 거실 바닥을 뒹구는 모습은 마치 지난 30년 제 삶이 갈갈이 찢겨나간 형상이었지요. 아들놈은 현관문을 부술 듯 닫고 나가며 어머니,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병원비 한 푼 없어서 우리 찾게 될 날 머지 않았으니까. 라고 저주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곁에서 제 일기장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노망도 정도껏 나야지라며 혀를 찼고요. 그들이 떠난 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암세포가 파먹고 있는 장기보다 그들이 핥히고 간 마음의 구멍이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물을 끼얹은 듯 맑아졌지요. 그래, 너희에게 나는 끝까지 건물주여야 했고 너희에게 나는 죽어서도 돈을 남겨야 하는 도구였구나.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감도장과 상가 등기권리증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들이 제 방을 샅샅이 뒤질 때도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곳, 바로 제 남편의 유품함 밑바닥에 숨겨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의 손길은 단호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확정 일자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예, 변호사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조건대로 진행해 주세요. 상가 매각 대금은 제 치료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 전액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걸로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다음은 짐을 싸는 일이었습니다. 대궐 같은 이 집에서 제가 가져갈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해진 내복 몇 벌, 남편과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자식들이 찢어놓은 일기장 조각들을 정성스레 모아 담았습니다. 며느리가 노인네 냄새 난다며 구박하던 제 손때 묻은 그릇들은 과감히 내놓았습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제 몸은 역설적으로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딸 지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랑 싸웠다며? 오빠가 엄마 건물 기부한다는데 진짜야? 엄마 제정신이야? 나 이번에 전세금 올려줘야 한다고 했잖아. 딸아이의 문자 한 통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연기처럼 흩어졌습니다. 저에게 아픔을 묻는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통장 잔고가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는 괴물들 뿐이었지요. 저는 답장 대신 지민이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진우와 현주의 번호도 차례로 차단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고요하지만 가장 치열한 전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울진에 있는 친구 정희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정희야, 짐 다 쌌다. 오늘 첫 차로 내려갈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희의 따뜻한 목소리. 뭐냐, 정수가. 고생 많았다. 여기 오면 바다가 다 내 거다. 아무 걱정 말고 내려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을 나서기 전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유언장도 호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난 세월 그들에게 전하지 못한 마지막 진실이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건물은 이제 내 손을 떠났다. 하지만 진짜 유산은 이 집 구석구석에 남겨둔 내 눈물이었다는 걸 너희가 언젠가 깨닫게 될까? 아니, 깨닫지 못해도 좋다.
이제 나는 강정숙으로 살러 간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는 고속버스의 엔진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날 때마다 저는 30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돌덩어리들을 하나씩 길 위에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울진으로 향하는 길 몸속 어딘가에서 암세포가 꿈틀거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이제 다시는 그 지옥 같은 병실과 탐욕스러운 자식들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저를 먼저 채웠습니다. 터미널에 내려서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짠내 섞인 바람. 그것은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냄새였습니다. 개찰구 앞에 서서 목을 빼고 저를 기다리던 정희가 저를 발견하고는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정수가, 강정숙. 정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70평생 잊고 살았던 제 본래의 이름을요. 그 목소리에 참고 있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희는 앙상하게 마른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다, 정수가.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정희를 따라 도착한 곳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의 민박집이었습니다. 정희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보리차 한 잔과 갓 쪄낸 감자를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식탁 구석에서 대충 때우던 끼니였는데 오직 저만을 위해 차려진 그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니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수가, 너 여기 있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자식들 연락? 오면 오는 대로 다 무시해. 내가 그놈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제 와서 건물 타령이야? 천벌 받을 놈들. 정희의 투박한 욕설이 그 어떤 위로보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정희의 도움을 받아 제 짐을 풀었습니다. 자식들이 찢어놓았던 일기장 조각들을 하나하나 테이프로 붙여 다시 갈무리했습니다. 비록 흉터가 남은 종이들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버텨온 시간의 훈장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정희와 함께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닷물과 부드러운 모래 아래 감촉. 아침마다 손주들 도시락 싸고 저녁마다 며느리 비위 맞추느라 제 발이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제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동도 해놓지 않은 제 핸드폰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습니다. 차단하지 않은 새 번호로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액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얼른 전화를 받았겠지만 지금은 그저 무심한 눈길로 거센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안 받을 거냐? 정희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 내 귀에는 파도 소리만 들려. 저는 그대로 핸드폰을 바다를 향해 던지려다 마음을 바꿔 전원을 끄고 깊은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버리는 것보다 무서운 건 무관심이라는 걸 그 아이들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정인의 민박집 툇마루에 앉아 쏟아지는 별을 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아니, 볼 여유조차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일기장의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X년 X월 X1. 오늘은 강정숙이 다시 태어난 날이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산을 정리하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기어이 제 행방을 수소문해
울진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정희의 아들을 통해 듣게 되었으니까요. 끈질긴 그들의 탐욕이 이 청정한 바다까지 더럽히러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엔 저를 지켜줄 바다와 진짜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울진의 바다가 주는 평온함도 잠시 평화로운 민박집 앞마당에 찢어지는 듯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멈춰 선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건 아들 진우와 며느리 현주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택시에서 내린 딸 지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그 먼 길을 달려온 그들의 얼굴에는 병든 어미에 대한 걱정이나 반가움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것을 도둑맞았다는 분노와 포식자의 살기만이 가득했지요. 엄마,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상가 건물을 기부한다니 그게 대체 누구 돈인데 엄마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진우의 고함에 평화롭게 자맥질하던 갈매기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며느리 현주는 옆에서 한술 더 뜨며 정희의 민박집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어머니, 저희 몰래 변호사 만나고 다니셨다면서요? 암 걸려서 정신 흐릿한 노인네 꼬드긴 그 변호사 놈, 우리도 가만 안 둘 거예요. 이건 무효예요, 무효. 저는 정의의 만류를 뿌리치고 천천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지팡이의 의지에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자주색 일기장을 꺼내 그들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누구 돈이냐고. 진우 내놈 사업 망해갈 때 내가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땅 몰래 팔아서 메꿔준 게 누구더냐.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산더미 같은 빚만 남겼을 때 내가 식당 파출부 돌며 밤낮 없이 그 돈 갚아나갈 때 너희는 학교 가서 기 안 죽겠다고 메이커 신발 사달라, 고기 반찬 해달라 투정만 했지.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았더냐? 일기장 속에는 제가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30년 전의 빚바랜 영수증들과 친정 유산을 처분했던 기록들이 날인된 채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제 희생을 당연한 공기처럼 마시며 살던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그 공기값을 청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도 너희는 내 몸보다 건물 시세를 먼저 물었지. 며느리 너는 내 옷에서 노인네 냄새 난다고 내 등 뒤에 소독약을 뿌려댔고 그 모든 걸 내가 자는 척하며 다 듣고 적어둔 게 바로 저 일기장이다. 그런데도 이게 누구 돈이냐고 묻느냐? 제 목소리는 바다바람보다 차갑게 그들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식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흩어진 일기장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다음 공격을 위한 비겁한 계산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놈은 그건 엄마가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했던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라면서요. 그럼 끝까지 밀어주셔야지 왜 이제 와서 남 좋은 일을 시키냐고요. 옆에 있던 딸 지민이는 한술 더 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 오빠만 미워하고 나는 미워하지 마. 나 이번에 전세금 못 올리면 애들 데리고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해. 엄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너는 여전히 내가 내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길 바라는구나. 죽어가는 이 순간까지도.
급기야 아들은 제 방으로 밀고 들어와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감 도장만 찾으면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희의 머리채를 잡을 듯 기세를 올리며 이 여편 내가 우리 어머니 꼬드긴 거지. 너 고소할 거야. 라며 악을 썼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제 몸에 다시 발작 같은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에 숨이 막혀 주저앉은 저를 보고도 며느리는 제 곁에 오기는커녕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또 연기하시네. 저번에도 이러더니.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도장 어디 있는지 말하기 전까진 우리 안 가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식이라는 마지막 신락 같은 미련이 끊어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정의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나가라. 이 집은 내 친구의 집이고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죽어 너희를 평생 죄인으로 만들 것이다. 아니, 이미 너희는 내 마음속에서 죽었다. 제 서슬퍼런 외침과 정의가 부른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자식들은 입으로 차마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멀어져 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저는 흙먼지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자식 농사가 흉작으로 끝난 허망함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공기는 달콤했습니다. 이제 정말 저는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자식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상가 건물은 이미 매각 절차에 들어갔고 그 대금은 제 평생의 한이었던 못 배우고 억눌려 산 여성들을 위한 야학재단과 미혼모 쉼터에 전액 기부하기로 공증을 마쳤습니다. 남은 제 치료비와 울진에서의 소박한 생활비는 제 명의의 작은 적금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등기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상가 건물의 기부증서 복사본과 함께 제가 30년간 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복사한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우야, 지민아.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그 벽돌 더미는 이제 세상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원망하겠지. 하지만 기억하거라. 너희가 내 가방을 뒤지고 내 임종보다 내 재산을 걱정하던 그 순간 너희가 나를 먼저 버린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의 엄마로 죽지 않고 강정숙으로 살기로 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나도 너희를 찾지 않으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사랑도 미움도 돈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라도 뼈저리게 배우거라. 편지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울진의 바다는 유난히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기적처럼 병세도 호전되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면역력이 살아난 것 같다더군요. 마음의 암세포였던 자식들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도려내니 육체의 병마저 제 안색을 살피며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퍼주던 손맛으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찾아주는 낯선 이들을 위해 빵을 굽고 차를 우렸습니다. 내 손으로 번 단돈 10,000원이 자식들에게 주던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맛보는 내 돈의 맛이었습니다. 울진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했던 6개월에
시한부는 진즉에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곳 바닷가 작은 카페 일기장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정희와 함께 바닷길을 산책하며 이름 모를 야생화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오후에는 직접 구운 쿠키 향기가 카페 가득 퍼집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들어주며 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엄마가 아닌 지혜로운 이웃으로 불립니다. 가끔 서울에서 아들이나 딸이 찾아와 카페 문 밖에서 서성인다는 소식을 정의를 통해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타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찾은 이 소중한 나라는 우주를 더 이상 누군가의 탐욕이나 징징거림으로 침범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 또한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새 일기장을 펼칩니다. 예전에 자주색 일기장이 고통과 원망을 삼켜낸 무덤이었다면 지금의 노란 일기장은 매일의 기쁨을 기록하는 정원입니다. 오늘 본 노을의 색깔이 얼마나 황홀했는지 카페 앞 길고양이가 드디어 내 손길을 허락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일은 또 어떤 차를 우려낼지 고민하는 그 사소한 행복들이 제 일기장을 가득 채웁니다. 제 이름은 강정숙입니다. 70세에 비로소 내 이름을 되찾고 나 자신과 화해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며 숨이 막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에 묶여 정작 자기 이름 석자는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인생의 가장 화려한 꽃은 찬바람 부는 가장 늦은 계절에 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제 남의 인생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불러보세요.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 사연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